알짜 경제 랜선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 성시경의 맛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바른미래당 최배입니다. 김성식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거는 요즘 우리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뉴스마다 뭐 마이너스다 또는 역대 최악이다 또는 역대 최저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평안하시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김성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감 전에 모셨었는데요. 우리 김성식 의원님 오셨을 때 굉장히 너무나 진지하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재밌게 경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약간 공부하는 모드로 같이 진지하게 경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공부 말고요. 그냥 편하게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을 때. 아시죠? 그렇습니까? 예. 최비 의원님이 뜬 게 아니고요. 예, 아니요. 우리 의원님의 스마트한 외모와 또 얘기 때문에 벌써 방송 사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감 좀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요, 아시다시피 우리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됐었는데 그 중에 우리 바른미래당의 8분의 의원님이 모 언론사에서 평가한 것에서 다 1등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김성식 의원님 들어가시고 저도 있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자화자찬이라 죄송합니다만 별이 5개. 맞습니다. 별이 5개 있었습니다. 지지위 1위 국감 의원이 됐는데요. 예. 다 여러분 성원 덕분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성시경. 그래서 우리 줄여서 성시경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그분에게 누구 안 될까요? 예. 그 발라드의 제왕 그분에게 누구 안 될까요? 하긴 제 후배 중에서 예. 저한테 성식이 형 하다 보면 빨리 부르면 성시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좀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우리 김성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최근에 가장 큰 뉴스는 현재 정부의 경제 책임자, 경제 라인이 교체될 거다라는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고 뭐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국회에서도 예결산을 하는 특위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의원님은? 네,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 정부 경제 정책 탓만은 아니겠고 오랫동안 우리가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만 결국은 경질론이 나와서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두 사람 다 경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우선 두 분이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일을 하고 성적표가 나빠서 잘렸을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일은 못해서 또 각각 회한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저도 후자일 것 같습니다. 예.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두 사람 각각 많은 할 말을 남긴 상태에서 물러가는데 인사를 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동안 경제정책 라인이 굉장히 복잡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중심으로 다 경제정책이 좌지우지되고 무슨 위원회가 많고 수석 그렇죠. 보좌관 해서 엄청나게 경제 라인 옆에서 이렇게 관계를 했던 그런 복잡한 라인 위원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직 정비된다는 설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일을 해나가는 경제 시스템의 정비 없이 사람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전환점으로 이어질지 성공으로 이어질지 더 나쁘게 될 것인지 좀 걱정이 앞서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청와대가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에서 잘못됐다, 뭐 좀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펼쳤던 인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래서 교체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분이 왔을 때 그분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만은 또 인사는 교체하고
또 후임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새로운 정책을 펼 거라고 기대가 또 안 되는 왜 인사 교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청와대에서 그동안 사실상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좌지우지해온 그래서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나 정말 원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회한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청와대 이너서클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통계청장이 이제 또 뭐 정책이 문제인데 통계가 잘못됐다고 한 번 더 잘린 다음에 이제는 이너서클이 아니라 어쨌든 차출되어 온 사람들이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예. 장하성 실장도 차출되어 온 분이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직접 권력을 만들었던 분은 아니죠. 김동연 부총리도 아니고 다 나름대로 실력이 있으니까 차출된 분들인데 그러니까 공약이 차출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고 여전히 이너서클로서 있는 사람은 청와대 주변에 그냥 있고 또 심지어는 한 명은 뭐 정책실장으로 승진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던 이종우 연구대 교수께서 그 사람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안 된다라고 디스를 할 정도였잖아요. 이런 난맥상이 우려가 됩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과연 성공적인 인사인지 더 일을 꼬이게 만드는 인사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대안 없이 그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바른미래당처럼 합리적인 대안과 보다 실천적인 어떤 정책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지금 정부의 경제 실패를 조금은 만회할 수 있게 우리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는 늘 잘할 때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견제하고 또 우리는 이분법, 머리채 잡고 싸우는 정쟁 이런 거 넘어서자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또 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조목조목 경제 지표들에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 비단 우리 그 경제를 정말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또 우리 경제의 정책을 또 실천하는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정책의 어떤 그 통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제시한 게 일자리 상황판이었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체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일자리 상황판 한번 클릭해 보셨어요? 뭐 저도 제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만 봤었는데 한번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 볼게요. 이 청와대에 이제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면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집무실에 이제 바로 일자리 상황판을 놓았는데요. 첫 화면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통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 만들어져 있는 일자리 통계 중심으로 양적인 분석, 질적인 분석을 하는 거 중심으로 대부분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표는 뭐 옆에 있긴 하지만 약간 좀 격가지로 되어 있고 그럼 저런 통계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졌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 실적을 채워야 될까요? 매일매일 숫자가 올라가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와서 풀 뽑기를 위한 단기 뭐 일자리 5만 6천 개인가 5만 9천 개인가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에 풀 뽑기를 위해서 용역으로 이렇게 맡겨놓던 일을 그 용역을 자르고 또 임시 알바 한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 왜냐면 그거 이제 취업자 수에 그 양반이 표본에 들어있는 한은 이제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일자리 상황판이 꼭 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좀 기왕이면 좀 저 같으면 다르게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봐주시죠. 이게 취업자의 어떤 현황을 살펴보는 3년간의 취업자 수 증감에 대한 그 일자리 상판의 취업자 수.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취업자 수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늘어났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쭉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일자리가 뭐 어떻게 느는지 밑에 남자는 어떻게 늘었다, 여성은 뭐 어떻게 됐다, 청년 어떻게 됐다 쭉 이런 거고요. 요새 잘 보시면요. 예. 65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어요. 아. 표에 보면 중간 밑단 오른쪽에 65세 이상이 무려 15만 취업자 수 증가수가 돼 있잖아요. 원래 예. 65세 이상이면 은퇴를 해도 한참 은퇴고 경제활동 인구 통계에서 빠지는 연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이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서 일자리로 예. 몰려드는 저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맨 위에 네모 30대 기업 고용 현황 저거 예. 있죠. 예. 저거 클릭해서 또 들어가면 30대 기업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일자리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기업은 저 아, 청와대 그 눈치도 좀 기업은 봐야 매일 되는데 취업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30대 기업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기업은 이제 자기 기업 활동과 연관해서 네. 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좀 매일 청와대에서 저거 상황판을 보고 보고 있다. 예. 이건 조금 깝깝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거 대충 보면은 뭐 크게 일자리가 뭐 변화가 됐나 싶을 정도인데요. 예. 제가 저 통계표를 한 10년 이상 일러봤습니다. 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통계표는 청와대 일자리 청와대 상황판에서 일자리 잠깐 나와서 네. 제가 전체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한번 보여주는 네. 그런 네. 차트죠. 일자리라는 게 항상 경기를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예, 저 표는 이제 08년도에 우리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른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때 딱 보시면 취업자 중과수가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한 40만 수준의 레벨로 쭉 일자리가 가다가 2012년에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또 이런 큰 변수가 와서 또 우리가 일자리가 20만 수준으로 뚝 하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16년, 17년 요때는 한 30만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 다시 0에 붙었습니다. 예. 증가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수가 이제 0이다. 그렇죠. 예. 7월달, 8월달은 3,000명, 뭐 5,000명이었고 9월달에 한 4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만 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고용 통계를 볼 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월 어떻게 되느냐 요걸 가지고 일시일비할 것이 아니라 예. 큰 틀에서 한 몇 년 주기로 볼 때 어떠냐 이런 건데 지금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고 예. 대통령이 가장 일자리를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아주 과거의 20만, 30만 수준도 아니라 이제 0% 그러니까 0명 수준, 뭐 예. 3,000명, 5,000명, 10,000명 예. 이런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리 상황판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업자가 크게 늘지 않았고 그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하나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예. 일자리 전체는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정부는 이제 자꾸 뭐 인구가 뭐 주니까 예. 취업자 증가수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뭐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면 인구가 줄면 실업자 숫자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업자 숫자는 또 9개월째 100만 명 넘는 숫자로 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구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됐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제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예. 뭔가 다른 걸 호도하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일자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보면 저거는 뭐 인구가 저 때는 증가하고 있었을 때인데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시경제에 큰 충격이 오면 인구가 늘어도 취업자는 떨어지는 거고 예. 반면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마치고 나서는 급등했잖아요. 예. 뭐 인구랑 상관없이 저 때는 40만 수준의 취업자 증가수가 그렇죠.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최근에 일자리 취업자 증가수가 거의 3, 4천 명 수준, 10,000명 이하로 이렇게 레벨 다운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변명이 인구 영향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고 실업자 숫자까지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실업 문제가 다른 차원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현재 경기를 타면서 결국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큰 문제가 있지만,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문제는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는 건데, 그거를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대기업에서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나 소득 격차가 양극화가 심해지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그 화면도 지금 보여주시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있는 대기업 정규직 대비해서 뭐 비정규직, 또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해서 어떻게 임금 격차가 나느냐, 예.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료를 쭉 보시면 그러니까 뭐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기업 비정규직은 17년 기준으로 예. 한 65다.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은 54다. 절반이죠. 예. 그다음에 뭐 아예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뭐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40.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예. 문제는 이것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라 한다고 해서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잘 해고를 안 당하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일자리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이 또 호봉제로 돼 있어서 예. 또 임금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 기업이나 거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경우에는 이제 고용의 질이 나빠져서 임금이 더 낮아지거나 낮아지고. 또 비정규직을 자꾸 써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봐서 크게 봐서 지금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예. 훨씬 더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어떻게 연대 의식을 발휘할 건가 이 점을 조금 고민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협상력이 아무래도 조직화된 근로자가 협상력이 크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임금 교섭을 해서 좀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로 넘어갈 게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 전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유지해 나갈 건가 이런 고민도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노동시장의 그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을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은 밑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생각해서 사회적 대타협에 같이 나서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고 같이 좀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게 한 축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이 예. 지금 그동안 이제 하청업체들, 예.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사실 뭐 마른 수건 쥐어짜기처럼 뭐. 해온 거잖아요. 예, 단가 후려치기, 예. 기술 탈취 뭐 누누이 있었죠.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기술 개발을 못하니까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에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하청이나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분배 효과와 또 이렇게 성장 효과를 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기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 SK 노동조합에서 자신들이 3.2% 원래 이제 임금 협상 합의를 봤는데 2.9만 받고 0.3%를 도로 내놨어요. 예. 그리고 기업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내놔서 그때 합쳐서 아마 60몇 억이 되었는데요. 예. 같은 SK 하이닉스 공장에 근무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라서 예.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이 낮았던 쪽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한번 멋진 아름다움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가장 상생 염력의 좋은 표본이 됐었죠. 그 외에도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일자리의 질, 임금격차의 완화 이런 문제를 함께 봐야지. 그냥 있는 비정규직을 단순히 다 정규직화하라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타협과 이해조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혹은
잘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와 비조직화된 노동자들 간의 연대 문제 예.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준비된 거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는데 어제 정부하고 여당에서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생 협력 방안으로 많이 얘기됐던 게 성과 공유제, 이익 공유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걸 좀 더 연구해서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새로운 제도 모델을 만들어서 정부가 이걸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수용을 해서 채택을 하면은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려는 어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강한 행정력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상생협력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우리가 조금은 제도권, 정부에서 유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취지는 다 좋고요. 다만 그걸 입법화했을 경우 그건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요. 아무리 인센티브 중심으로 입법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법으로 하기보다 정치권이 나서고 또 대통령도 나서고 그래서 정말 그런 상생 동반 성장, 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면서 임금 격차가 줄어지기 위해서 조금 강한 협상력을 갖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동반적인 이런 성장을 위해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까 나온 김에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 통계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그 사업체 규모 간의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이죠. 거기에서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거보다 작은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받는 그 임금의 차이의 추세입니다. 예, 지금 화면 나왔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 쭉 뭔가 아주 뭐가 악화되는 내려가고 임금 격차가 있어요. 예. 아주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색깔별로는 이제 기업 규모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우리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014년 올 때까지 일관되게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커져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의 핵심이 뭔가? 바로 사업체 규모 간, 즉 하청이냐 원청이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혹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1차 하청이냐 2차 하청이냐 그쵸.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크게 난다. 책임 전가 구조, 예. 부담 전가 구조가 너무 심하다.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노노 간의 연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이게 동반해서 잘 성장하고 또 함께 이 개방적으로 협력적으로 혁신을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이런 노력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로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할 때는 노동 문제, 내부 문제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 거기를 위한 인력의 지원, 기술 혁신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해서 중소기업의 성과가 커지고 그것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더 많은 혜택으로 가도록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의 질의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표에서 80년대를 보니까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야, 저 때만 해도 대기업 단위냐, 중소기업 단위냐, 아니면은 진짜 뭐 한 10인 미만 사업장 단위냐 해도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한 거죠.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친구가 100원을 벌면 조금 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기능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80을 버는. 그러니까요. 지금은 너무 벌어졌죠. 너무 벌어진 거죠.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는 이렇게 이제 분배가 오히려 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효과들이 없어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각별한 그 혁신을 위한 그 노력, 그다음에 대기업이 너무 중소기업을 이렇게 쥐어짜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규제, 이건 불가피하고요. 동시에 또 대기업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사업 그렇죠. 중에 대기업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으로부터 만들어진 좋은 그 벤처기업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M&A를 하고 싶어도 그게 공정거래법상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오히려 좀 풀어주어서 즉 일감 몰아주기나 기술 탈취 이런 거는 막고 대신 중소기업과 협력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에 좋은 기술을 사주거나 그런 중소기업을 M&A에서 사줘서 글로벌로 나가게 하거나 이럴 때는 좀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작업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경제의 어떤 시장 구조를 어떻게 보면 또 기업의 문화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 이제 바꾸려는 노력들이 지금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할 때야말로 보다 많은 혁신과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자리 상황판을 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일자리 상황판에서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하는 보다 좀 더 전진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상황판이 아니라 그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일감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뭐 최 배우님이 아주 핵심을 찌르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국정감사 때 김동연 부총리에게 좀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을 둔 취지는 100번 이해한다. 근데 지금처럼 일자리의 결과를 모아놓고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만 하는 그런 일자리 상황판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일거리가 만들어져야, 일거리가 생성이 되어야 그것이 이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거리 상황판을 만들자 하면서 제가 한번 모델을 제안해 주었어요. 한번 보시죠.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 상황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제 맥주 얘기를 할 텐데요. 최 배우님 우리 예전에 수제 맥주 다 불법 아니었어요? 불법이었죠.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좀 풍경 괜찮은 거리에 수제 맥주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고 창업해서 일거리도 일자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수제 맥주로 유명한 또 도시들이 생겨요. 그 도시에 가면 그 맥주가 유명하다 해서 사람들이 찾아간다니까요. 자, 제가 말하는 일자리보다 일거리를 생각해야 일자리가 된다라는 이 예로 제가 수제 맥주 얘기를 들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수제 맥주가 불법이었을 때는 수제 맥주와 연관된 일거리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젊은 일자리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제 맥주가 합법화되면서 수제 맥주라는 의 생산과 판매라는 일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더니 거기에 맞는 청년 일자리 혹은 뭐 중년 일자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상황판을 놔두면 자꾸 단기 그 질 나쁜 일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또 기업도 압박하는 게 되니까 실제로 일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저 표를 보시면서 맨 왼쪽에는 거시지표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일자리 상황을 쭉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거시지표를 보긴 봐야 돼. 성장률이 어떠냐,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민간 수요가 잘 되느냐, 또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해외에서 뭐 어떻게 그 경제 상황이 돌아가느냐.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소비가 높아지면 작년에 GDP 개정상 GDP가 높아지로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관광으로 쓰는 돈은 그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내 일자리라든가 국내 경기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통계적으로는 외국에서 나가서 쓰는 그 돈도 우리 국민들의 총 소비에 통계적으로는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착시죠. 착시 현상이 있는데 아까 그 자료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거시지표는 어차피 좀 챙겨봐야 되고요.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그 다음 파트에 있는 구조개혁 부분, 중소벤처 생태계 관련 부분, 인적 역량 부분, 요 세 가지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조개혁, 산업별 경쟁력. 산업별 경쟁력 가지고 당장 무슨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나?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에서 일자리가 수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예. 산업별로 경쟁력을 잘 살피면 그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일거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중국하고 조선 경쟁에서 지고 우리나라 또 조선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배 만들 일거리를 예. 중국에서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조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산업별 경쟁력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자동차가 위기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 투자 여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입지 규제가 많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예. 네. 특히 대기업이 나가고 거기에 딸려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나가죠. 예.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 중에서 그래도 외국 나갈 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고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걸 할지라도 기업이 국내에서 일거리를 만들 건지 해외에서 만들 건지 이 점도 우리가 정책상 봐야 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고용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해소이 되면 전체적으로 일거리가 일자리로 늘어가는 것이 많아질 텐데 고용시장 이중구조가 개선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든 적게 사람을 쓰려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도 그럼 고용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면 저게 일자리를 넣는다. 규제개혁 아까 수제맥주 이야기했지만 규제개혁이 되면 일거리가 따로 생겨서 또 그게 일자리로 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인데요. 옛날에 우리 게임 처음 생겼을 때 재미로 게임은 좀 했는데 그렇죠. 테트리스 뭐 이런 시대 때 그거 뭐 일자리랑 관계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게임이라는 이런 새로운 영역이 거의 10만 이상의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뭐 빅데이터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이다, 또 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스마트 시티다, 심지어 도시 재생과 연관해서도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일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표로 가주시면 이렇게 구조개혁을 통해서 일거리를 잘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느냐를 챙겨야 나중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현재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통계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봐야 일자리 늘어나지 않죠. 않는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다 그런 일거리와 연관된 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인적 역량 파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직장으로 못 가고 4학년은 6학년까지 다녀야 되고 또 별도 스펙 쌓기 위해서 학원비 들여야 되고 그렇죠. 공부 따로 하고 그러고 취업하면 또 회사에서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안 되면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 갔다가 취업 포기로 빠져요. 취업 포기로 빠지면 이건 경제 활동 인구에도 잘 안 들어가요. 안 잡히죠. 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 문제 먼 훗날에 무슨 이렇게 한가한 얘기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런 게 안 되면 일거리와 일자리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후진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저 문제도 개혁이 되어야 되죠. 요컨대 일자리를 같이 많이 만들자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나 우리 바른미래당이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현 정부에게 지난 1년 반 정도 이제 봤지 않습니까? 뜻대로 일자리가 안 늘잖아요. 취업자 증가수도 떨어지잖아요.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임시직만 늘어나고 있어요. 생존용으로 늘어나지 나머지는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 상황판에 목매지 마시고 요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상황판, 즉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포괄적인 구조개혁 정책, 인력 정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 그다음에 사회보험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안전망. 이런 거를 잘 하다 보면 그 결과로 거시경제 지표랑 함께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좋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중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정부가 가장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인 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구조개혁이나 또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 뭐 규제개혁, 그리고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의 어떤 혁신적인 개혁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너무나 초점을 한 군데에 맞춘 것이 바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이 경제가 다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특히나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도 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거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하고 나서 특히나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더 없어졌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다른 통계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그걸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 통계라는 것은 이 아전인수로 하면 교훈을 얻지 못하거든요. 통계를 억지로 좋게 해석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통계청장을 자른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요컨대 이제 이 청와대가 제시했던 차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 자, 그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 100분위인데요. 그 밑단에 10, 열리라고 쓰인 부분이 말하자면 소득 수준으로 사람들을 쫙 열거했을 때 좀 제일 소득이 낮은 1에서 10%까지의 구간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90%에서 100%까지 구간은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 구간이죠. 상위 계층이네요. 그래서 이제 1사분기 이제 그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굉장히 소득 분배 격차가 악화된 거로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가 부랴부랴 이제 그 원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딱 해놓고 저걸 가공해서 내놨어요. 저 통계표를. 이 청와대 최저임금 차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득이 제일 낮았던 1에서 10%까지의 분들만 파란 막대보다도 노란 막대가 낮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임금 좀 떨어진 거는 알겠는데 나머지 봐라. 90%는 파란 막대보다 노란 막대. 즉 17년도 1사분기보다 18년도 1사분기가 다 늘지 않았느냐. 소득이 늘었다. 봐라.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 격차가 악화된 게 아니고 90%는 덕 봤다. 이 통계를 내놨어요. 그럴듯하죠. 예.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라는 대통령이 저걸 보고 말씀하신 거죠. 자신있게. 근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우리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자신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저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통계청은 가구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으로 다 쪼갠 다음에 그것도 그렇게 쪼갰을 때 통계적인 유효성이 있느냐의 논란이 되지만 통계청의 가계 조사에는 뭐 실업자라든가 혹은 고용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라든가 뭐 구직 포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돼서 고용 동향 조사와 소득 동향 가계 동향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만의 통계예요. 아, 그렇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조사한 거니까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알바하던 이제 내 친구의 아들도 이제 알바 잘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을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알바가 잘린 사람은 저 통계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근로자인 사람들, 개인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통계니까 잘린 사람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오히려 그분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진짜 그 인상 효과를 누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청와대가 내건 차트에는 바로 눈물을 흘렸던 자영업자는 다 빼고 빠지고 또 그 와중 속에 일자리를 잃은 취약 근로자는 또 빼고 우리가 흔히 이제 경비 하시는 이제 경비원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일자리 그만두신 분들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이미 실업자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빼고 이제 계산한 거니까 뭐 90% 긍정 효과 아니라 100% 긍정 효과가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통계를 살짝 이렇게
말하자면 아전인수로 바꾼다고 해서 경제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통계니까요. 아까 청와대 최저임금 차트는 그렇게 좀 마사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이제 청와대 아전인수를 좀 우리가 한번 통계표로 보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고요. 통계청이 그대로 만들어서 2018년도 1사분기 가구별로 소득분위별 소득이 어떻게 증감했나 이렇게 따져본 겁니다. 1분위는 조금 가난한 분들을 말합니다. 10분위는 조금 이렇게 부자 상류층이죠. 상류층입니다. 이 표를 딱 보시면 빨간 부분이 전체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니까 5분위까지 다 떨어졌네. 5분위까지는 다 소득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시면 근로자 가구는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거나 5분위 때 조금 늘었고요. 파란색에서 보면은 1분위하고 4분위, 5분위는 조금 늘었어요. 아주 조금 늘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2, 3분위는 오히려 낮고. 약간 낮아지고. 그러니까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까 청와대가 만든 표와 달리 가구별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자영업 하시는 분, 실업자가 되신 분, 또 이미 실업자로 있는 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 저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근로자 외 가구. 근로자 외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영업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실업자들인데 또 그런 분들은 소득이 다 크게 하락을 했죠. 보통 하락한 정도가 아니라 왕창 하락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 통계청의 조사입니다. 가구별로 본다면 5분위 이하가 전체 가구가 대체로 떨어졌고, 근로자인 가구, 즉, 가장이 실직 안 된 가구는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조금씩 올란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근로자 가구들은 근로자 외 가구,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 다니시는 분이 아니면서 생계를 하시는 분이나 좀 실업 상태에 있거나 뭐 가구에 또 준실업 상태에 있거나 하는 가구들은 더 대폭 나빠졌다. 대신 부유한 분들은 더 많이 좋아졌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 중에 연봉이 세고 직장이 안정된 쪽은 오히려 올라가고 중소기업이나 임시직이나 취약한 쪽 또 자영업과 연관돼서 취업을 했거나 영세 소상공인 쪽 이런 쪽은 다 어려워져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일자리에 들어간 분 중에 힘든 사람의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한 최저임금이 뭐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일자리에서 내몰리게 하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람 쓰는 것을 영세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줄이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거나 소득이 줄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분들의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키우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오히려 소득이 줄었단 말이에요. 한계 가구일수록 어려운 가구일수록 소득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이루어지는지 또 과도하게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과도하게 밑단에서부터 쭉 이렇게 아코디온 이렇게 그 주름살 하듯이 이렇게 쭉 어떤 인위적인 임금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보다는 올해 정부가 들고 나왔죠. 우리 바른미래당은 작년부터 주장했던 거.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이른바 시장임금이 아니라 사회적 임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부 재정으로 일을 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조금 우리가 더 많이 해주자. 요거는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해고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제 뒤늦게 정부가 좀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이제 근로장려금이 획기적으로 느는 것은 뒤늦게 다행입니다만 1년 반 동안 너무나 큰 시행착오와 홍역을 치른 거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근로장려금 말씀하셔서 오늘 이제 그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법안도 지금 제가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조세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5년 동안 안 내고 버텨도
버티다가 아무튼 그때 전에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니까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로 우리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정부도 조세채권 5년이면 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 5년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아주 뭐 꼼꼼한 것까지 다 따지셨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재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또 법안 논의할 때 다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재위에 계시니까 김성식 의원님께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 증가로 가처분 소득 감소 영향 자료 있나요? 이야, 이거 자료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는 주거 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있는데요. 저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월세 비용이 이제 늘어난다면 당연히 월세 사는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력이 줄죠. 근데 이제 또 그걸 받은 사람은 소비를 하니까 다만 한계 소비 성향이 낮으니까 뭐 조금 소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확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제 가계부채 있잖아요. 가계부채.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난 한 10년 사이에 620조 대에서 지금 1,500조대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일부 계속 상환해야 되니까 벌어서 빚 갚기 바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기에 부동산 경기 진작한다고 LTV, DTI 다 풀고 그렇게 해서 빚내서 집 사라 한 것이 당시 부동산 경기를 좋게 했는지는 모를지 몰라도 지금 뭐 다 빚에 허덕대니까 전반적인 국민의 소비 능력을 낮춰놨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명목 소득 증가율이 한 4%쯤 되는데요. 그걸 넘지 않는 수준으로 증가율을 관리해서 장기적인 소비 기반이 가계 대출 때문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노후복지가 안 돼 있는 점. 저는 이 점이 또 우리나라 소비를 위축시키죠. 그래서 복지를 늘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노후복지를 잘 뒷받침을 해주면 그분들이 주머니를 좀 열잖아요. 그렇죠. 소비로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또 복지를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차라리 이 정부는 출범해서 초기에 최저임금 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세금 조금씩 더 내면서 부자는 더 많이 내면서 체계적으로 이런 복지 저런 복지를 해나가겠습니다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저희가 주장했던 이제 중부담, 중복지를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정책 추진력이 전 정부가 많이 떨어져서 과연 큰 구상을 국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굵은 변화를 함께 해가면서 부담도 좀 함께 해나가면서 더 많은 혜택을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큰 복지국가의 프로젝트가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지 또 그 추진력이 생길지는 걱정입니다. 이런 거는 참 집권 초기에 인기 좋았을 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오늘 한 시간 조금 못 됐죠. 한 50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김성식 의원님이 차트까지 준비하셔서 아주 쉽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석하고 그래야 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오늘 대안까지 많이 말씀 나누진 못했지만 일단 현황을 한번 제대로 짚어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이 경제에 대해서 성식이 형과 함께 맛있게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소득 분배 좀 개선하고 복지 좀 늘리자.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더 강력하게, 더 열심히 우리 경제의 경쟁력,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키우는 일도 함께 하자. 요 두 가지를 동시에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잘 설계만 할 수 있다면 결국 경제가 좋아지고 국민들에게 좋아지지 않을까. 정책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오늘 핵심 노트 필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50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상식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